318쪽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지성의 이 조작이 기하학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연역의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귀납의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지성이 따르는 이 기하학적 질서를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쭉 읽으시면 되는데, 거기 322쪽에, 322쪽에 이제 연역은 물질의 작용 방식을 따르고 물질의 동적인 분절 위에 투사된 조작. 연역이라는 거는 이걸 물질을 전제하고 이제 거기에서 기하학을 끌어내는 거죠. 근데 베르그손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지속이다. 그러니까 기하학이 미리 전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연역처럼 귀납 반복이라는 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게 도출되는 거잖아요. 기하학을 그렇게 귀납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이제 물리적 법칙들 보세요. 326쪽에 보시면 물리적 법칙들 바로 윗줄에 가보시면 공간성을 종점에 두고 있는 운동이 그러니까 공간으로 귀착하는 게 이제 의식의 이완이죠. 그 운동이 자신의 궤도를 따라서 연역 능력과 귀납 능력, 지성성 전체를 놓는다. 그러니까 연역하는 것이든 귀납하는 것이든 이제 그것이 다 운동의 저 이완적인 방향. 거기에는 지성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과 더불어서 이제 기하학적인 질서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 이제 물리적 법칙들 그 아래 보시면 이러한 운동은 이제 그러한 능력들을 정신 속에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327쪽에 보시면 자기가 만들어낸 질서, 이런 질서 기하학적인 거를 다시 또 귀납은 연역의 도움을 받아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그에 기대어 있고 우리 지성이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질서, 우리가 질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왜 경이로운 것으로 나타나는가. 자, 이제 뒤에 보면 동일한 커다란 원인들이 동일한 결과 전체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 아래서 이제 과학은 이제 무한소적인 변화들, 그것들을 다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를 밀고 나가면 이제 또 맞아 떨어져. 그래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마치 물질 자체가 기하학인 것처럼 물질 자체에 그런 기하학적인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보셔야 돼요. 질서나 복잡성은 지성과 같은 방향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서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막 분석해 놓고 나서 여기에는 이렇게 놀라운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이 그거를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지성이 취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에 속하기 때문에 질서다라고 하는 거지 질서 자체가 애초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성한테는 적극적 실제성을 갖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질서 정연하다 1대 2대 3이야 뭐 몇 대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비례들을 발견하는 거 그거는 이미 공간을 전제하는 지성의 논리잖아요. 조화라는 게 있어서 지성이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성 자체의 작동이 그런 것을 질서라고 파악하는 것뿐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전체를 잇따르는 창조를 향한 불가분의 전진으로 고려하면 사태는 달라진다. 그때 사람들은 실제의 전체 한가운데에서 부분적인 중단이나 역전, 그러니까 저 지속으로 가는 이 운동이 중단되거나 역전이 생겨나면 물질 세계가 보이고 그 물질 세계에 이 지성과 굉장히 친숙한 질서가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질서라고 부르는 건 사실 지성이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 이거의 다름 아니라는 이야기가 지금 베르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자체로 찬미할 만한 거, 경이로울 수 있는 것은 불가분의 실제 전체가 이루어내는 창조다. 어떻게 매번 새로운 것이 발생하는가, 이게 진짜 경이로운 거지.
다 이루어지고 난 것들 사이에서 비례가 좋아, 조화로워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지성의 논리가 발견한 것에 불과해요. 지성이 자기가 편한 데서 발견하는, 자기하고 가장 맞는 거를 놀라워, 질서정연,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진짜 경이로운 건 그런 지성의 질서로 환원되지 않은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창조의 힘이 일단 제시되면 그 힘은 스스로 주위를 흩뜨리기만 하면 이완되고, 이완되기만 하면 확장되고, 확장되면 이제 그렇게 딱 공간에 나타나는 그런 창조적 행위의 중단을 나타낸다. 그래서 세계가 마치 논리정연하게 착착착 돌아가는 것 같다는 착각. 근데 진짜 우리를 놀랍게 하고 신비로운 것은 그 지성이 파악한 질서에 있는 게 아니라 매번 과거 전체와 더불어 무언가가 창조된다는 것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만들어진 것들 사이에서 발견하는 법칙일 뿐이다. 베르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칙이 나쁘다, 법칙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 법칙은 뭐를 조건으로 하고 있냐? 지속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 자체가 끊임없는 부단한 운동이잖아요. 그 부단한 운동의 하나의 중단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공간화해놓고 파악한 물체들의 세계 속에서 이끌어내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칙 자체가 이 세계의 절대적 진리로서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19번의 그 줄에 물리세계의 특수한 법칙이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 부정적인 경향이라는 건 역전된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은 각각 따로 보면 그 자체의 객관적 실제성은 아니에요. 협약적인, 그렇게 결과된 세계에서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부여한 것이지, 지성을 가지고 자기의 질문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협약일 뿐인 거지, 그것이 이 세계의 실제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329페이지에 또 따라서 단락에 또 같은 말 하잖아요. 물리법칙은 수학적 형식을 취해요. 그리고 사물의 과학적 인식 속에는 언제나 인위적인 측면, 우리의 지성의 형식이 거기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언어는 일종의 규약이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진한 글씨로 측정한다는 거. 측정한다는 것은 그건 인위적인 조작인 거죠. 하지만 자연은 그런 방식으로 공간화해놓고 대상을 막 겹치고 연결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연은 측정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측정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아. 자연이 뭘 만들어내는 건 계산적 지성에 의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냥 운동에 의해서 매번 창조되는 거지.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언어로 하면 자연은 창조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창조한다기보다 그 부단한 운동 과정 자체가 창조인 거예요. 330종이 넘겨보시면 위에서 셋째 줄에 지성성과 물질성은 결국 동일한 본성, 동일한 방식, 공간과 수학의 방향. 이게 물질성과 지성성이 나란히 간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는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단락 아랫부분에 이제 수학적 질서가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수학적 질서는 그래서 적극적인 걸 갖지 않는다. 이때 적극적이라는 거는 창조적인 거. 수학적 질서는 공간화한 다음에 만들어낸 질서인 거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중단이 스스로 향해 가는 형식이고, 물질성이라는 건 바로 그런 중단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맨 아랫줄에 자연의 밑바닥에는 하지만 수학적 법칙들로 정의된 어떤 체계도 없고, 수학은 일반적으로 물질이 다시 떨어지는 방향을 나타낼 뿐이다. 이제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지성의 방향, 가장 이완된 방향 속에서 지성에 따라서 그 공간화해서 인식하는
그 질서, 그게 이른바 물리적 법칙들이고 수학적인 법칙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의 측면을 사유하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창조를 인식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의식의 두 방향 속에서 저 지성이 향하는 방향, 그거는 물질 세계와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방향 속에서는 인간의 인식이 어디에 극한을 추구하느냐, 이제 그 지성이 추구할 수 있는 극한이라는 게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거를 꿰뚫는 뭔가 하나를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의 공식, 과학자들의 꿈이 이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만드는 거라면서요. 하나의 공식, 원리. 이제 이런 세계가 이 지성이 할 수 있는 최극한의 사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방향이 또 있잖아요. 의식이 향하는. 그 방향은 뭘 만들어냅니까? 종교와 예술의 방향이죠. 종교라든가 예술은 이렇게 분별해 놓고 질서화하고 그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굉장히 개별적인 것에 집중하면서도 그 개별적인 것이 그 자체로 전체적인 걸 집약하고 있음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화엄의 우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즉다 다즉일의 세계. 그거는 부분과 전체가 서로가 그걸 입하고 즉한다고 얘기하죠. 즉시색, 즉시공할 때 즉 있잖아요. 화엄에서는 그걸 이제 상즉한다, 상입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세계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세계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화엄에서 얘기하는데 이사법계, 이사무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사무예, 애자는 다른 애자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무예. 이법계, 사법계 있고 이제 이사무예 법계가 있고 사사무예 법계가 있어요. 화엄의 연기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제 이사무예는 뭐냐? 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원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이제 진리죠, 진리. 불교의 법, 진리. 근데 그거 그다음에 이제 사라고 하는 거는 개체성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 전체성과 그 전체의 법과 개체가 서로 장애가 없어. 서로 장애가 없다는 건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야. 전체도 부분을 포함하고 부분도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그 화엄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성으로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대요. 근데 진짜 온전하게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사사무예래요. 그렇게 해서 사사, 낱낱의 세계가 장애가 없어. 여기까지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지만 그 개체성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해서 언제나 상호입되고 상호 즉되는 세계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그런 논리하고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베르그손이 부분과 전체를 파악하는 거, 잠재성과 현실성의 관계도 그런 어떤 화음의 논리하고 엮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그렇게 과학과 수학 이런 지성의 작용을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이 전체로부터 어떤 법칙을 끌어내는 거라면, 그러나 그 법칙은 여전히 공간화된 질서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간화된 질서,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과 뭐 시간,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이라는 그것 자체의 경계가 없어지는 세계로의 그 수축. 이게 일종의 뭐 초월 같은 거잖아요. 종교적 초월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예술적인 어떤 예술적인 것도 초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경험 세계로 환원되지 낱낱이 구분된 경험 세계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류의 초월이라든가 뭐 직관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죠. 요게 두 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거티브하다라고 할 때 이 부정적이라는 말은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 지속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이 과학적 질서와는 다른 방향으로의 문제고 그걸 사유하는 게 철학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밑바닥에는 그런 체계가 없다. 그래서 그 아래 331페이지 아래 보시면 수학이라는 건 뭐냐? 물질이 낙하하는 방향. 그래서 물질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나오죠. 추를 가지고 있다. 기하학이라는 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질은 낙하함과 동시에 그게 어떤 기하학적 질서 속에 일종의 법칙 같은 질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쫙 환원이 되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철학의 인식론이라는 건 뭘까? 이 지성의 방향과 또 다른 방향을 어떻게 우리는 이제 사유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중요한 게 이 무질서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무질서의 관념. 그 무질서의 관념은 거기 331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수학적 질서가 질서니까 수학보다 더 질서 정연한 세계는 없죠. 그러니까 수학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막 엄청나게 적극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중단이라고 했지만 수학을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질서가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사물의 수학적 질서는 무질서에 대한 극복이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건 실제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끈질기게 존속한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모든 우주를 다 그런 수적 질서로 환원해서 본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걸 우리의 이 끈질긴 믿음 체계 속에서 이 무질서라는 관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332쪽 보세요. 그리고 요 부분을 읽으시면서는 언제나 이제 4장에 뒤에 나오겠지만 4장에 이제 409쪽에 나오는 그 존재와 무에 대한 이야기 그거랑 같이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복습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십시오. 자, 332쪽의 맨 위에 둘째 줄에 보시면 인식론은 무질서관념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질서, 혼돈, 그 다음에 비정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네거티브한 단어들, 무, 불, 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언제나 뭐냐면 완전한 것이 있고 완전한 것이 결여돼 있는 거를 언제나 무, 불, 비 이런 거 붙이죠. 그러니까 무질서다 그러면 질서에는 뭐가 있는데 무질서는 그게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정상 그러면 정상은 뭐가 있는데 정상에는 있는 게 없는 걸 비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무질서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근데 베르그손이 뒤에 이제 하는 말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무질서는 질서를 결여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찾는 그 질서가 없는 상태일 뿐이에요. 방이 어떤 상태인데 엄마는 들어와서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냐고 너무 더럽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엄마가 치워놓으면 못 견디죠. 엄마가 치워놓는 게 무질서야. 자기가 놓은 대로 그대로 뭐가 이렇게 어지럽게 있어도 그게 전혀 더럽다거나 무질서하다고 인식을 안 하잖아요. 각자가 찾는 게 다른 거야. 정돈된 상태라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이 다 달라요. 다 안 보이게 해야 정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다 노출되게 해야 정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무질서라는 건 질서를 결여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론이든 관념론이든 무질서라고 할 때 언제나 위에서 6째 줄에 질서의 부재를 생각하는 거다. 질서의 부재. 그래서 그 단락의 맨 아래 무질서에 관해서 말할 때 그거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질서의 부재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질서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상태가 전제돼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걸 무질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른 거가 있으면 무질서한 상태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하나로만 딱 모여지는 걸 보면서 저거는 너무나 무질서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그 혼란으로 뭘 표상하는가, 그럴 때 질서로 뭘 표상하는가, 이거에 대한 관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와 질서를, 질서에는 뭔가가 더 있고 무질서는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 표상이야. 333페이지 아래서 셋째 줄에 그런 걸 거짓된 표상이고, 그 거짓된 표상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는 거짓된 문제야. 철학은 그래서 거짓된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된 문제들이 전제하고 있는 거짓된 표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도 자기 전제를 문제 삼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그냥 자기 전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뿐인 거죠. 자, 그래서 33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그런 문제는 비교하자면 산문과 시를 보면 하나를 부정하는 게 다른 걸 긍정한다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시의 산문에 있는 것이 시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 시에는 있는데 산문에는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산문의 질서와 시의 질서는 다른 질서인 거잖아요. 근데 시인들이 시는 질서 정연하지만 소설은 혼란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두 질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무질서라고 하는 관념은 우리가 두 질서 중에 하나를 찾을 때마다 그 우리가 찾는 거가 아닌 거, 그게 무질서예요. 내가 찾는 상태가 아닌 거로서 우리가 정신에 떠올리는 거, 그게 무질서인 거죠. 그것은 중간 정도, 자신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질서를 발견할 때, 즉 당장은 필요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질서를 발견할 때의 정신의 실망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일 따름이다.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나의 실망인 거죠, 그건. 그래서 무질서의 관념은 이론적으로 객관화될 수 없어요.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래에서 다섯째 줄에 어떤 질서의 부재를 그냥 다른 걸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 뿐이다. 무질서가 질서의 결여, 더 열등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냐 무질서냐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냐를 물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35쪽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혼동하는 두 질서를 서로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랫단락에, 자, 실제는 정확하게 우리의 사고를 만족시키는 한에서 정돈, 이때 정돈이라는 게 영어로 오더거든요. 오더. 그러니까 오더가 명령이기도 하지만 순서기도 하잖아요. 질서. 정돈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 사고에 부합하는 방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질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돈한 정신, 그럴 때 그 정신은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는 주체와 대상 간의 일종의 일치야. 그래서 내가 A라고 생각하는 것이 A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그거를 질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A가 있어야 하는 A의 자리에 B가 있을 때 그거는 무질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물 속에서 결국 자기를 재발견하는 거야. 주체가 자기의 사고를 이 공간적인 거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할 때, 그때 질서인 거야.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자기와 일치하는 걸 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나 우리는 정신은 두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자연의 방향을 쫓아요. 그 자연적 방향이라는 게 바로 긴장의 형태를 띈 과정이에요. 이건 연속적 창조. 그러니까 막 늘어놓고 분별하고 이게 아니라 자연적 방향이라는 거는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없는 거죠. 피, 차, 너머인 거지. 선악의 저편인 거지.
이게 베르그손이 자연적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자연적 방향을 역전시키는. 요게 이제 정신 중에 지성이 따르는 방향이죠.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창조의 방향이라면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연장으로 떨어지는 방향인 거죠. 물질의 방향인 거죠. 뒤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336쪽에 그런데 맨 위에 경험이 첫 번째 방향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이든 두 번째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든 어쨌든 두 과정에서 다 정신은 스스로를 재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의 작동이 다른 거잖아요. 지성 쪽과 저 순수지속을 향하는 쪽과 다른 거잖아요. 정신은 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다 거기에는 물질의 방향에도 이미 그건 지성이 그 물질성과 함께 간다고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수축되는 방향도 그 방향이 이미 거기에는 또 다른 지성과는 또 다른 정신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에 다 질서가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별된 세계에서도 질서 정연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깊이 선정에 든 상태에서 피하의 식별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조화롭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모든 분별이 사라진 것을 보통 불교에서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멸. 멸했다. 정막하다 할 때 적자하고 멸자를 써서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구분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 모든 구분이 사라진 그 상태가 가장 조화로운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질서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통 생활하는 데에서 다 공간화하고 탁탁탁 머릿속에서도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렇게 완벽하게 딱 정리정돈하는 정신. 정신의 그 개념 자체를 그런 것도 이렇게 질서 있다고 느끼잖아요. 이건 다른 질서가 있는 것이지 하나는 질서고 하나는 무질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방향, 자연적 방향의 역전의 방향, 그 질서는 기하학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면 첫 번째 자연의 방향의 질서는 기하학적 질서가 아니죠. 그래서 336쪽에 위에서 7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종류의 질서, 이것이 바로 저 물질, 이완된 방향의 질서죠. 그 질서는 극한이 되는 기하학,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필연적 결정 관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게 그러한 질서. 그러니까 역사에 어떤 법칙이 있어, 질서가 있어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때 질서라는 건 뭐예요? 인과를 이렇게 딱딱 껴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민중이 들고 일어났고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역사라는 게 인과를 탁탁 대응 가능한 방식으로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역사의 그 복잡한 어떤 사건적인 지점들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 요거보다 요게 못하다, 더하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 뭐 또 어떤 뭐 순환, 뭐 이런 식으로 역사의 하나의 법칙성을 부과하죠. 근데 그건 다 뭐냐면 이 기하학적인 정의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왠지 질서 정연해 보이잖아요. 내가 겪은 건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 알 수 없다고 하면 너무 혼돈스럽고 막 약간 허무주의가 되는 것 같고 이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식에서는 편안함을 못 느껴 잘. 이게 다 저 부처님의 상태에서처럼 이게 다 내 업이다 이렇게 못 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에 대응하는 거를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타성, 수동성, 자동주의 등의 관념을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냥 타성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타성. 습관이란 말이죠. 수동적이고 이건 자동주의야.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질서라면 첫 번째 종류의 질서는 이게 이제 아마도 목적성이라 그랬는데 목적성이라는 말은 너무 이렇게 좀 범위가 좁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높은 형식에서는 근데 목적성 이상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행위나 예술작품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질서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그것은 사후에 근사적으로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갖는 질서라는 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 질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술작품의 질서는 사실은 획을 그릴 때마다 그림의 어떤 질서다 그러면 획을 그릴 때마다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림의 질서라는 게 어떤 획이 그 그림 속에서 그 획의 원인으로서 자기의 그 결과에 대응하는 어떤 획을 갖고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질서는 이 수학적, 과학적 질서하고 굉장히 다른 개념이야. 작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그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갖긴 하지. 그러나 그 목적이 한 획 한 획을 다 지배하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계속 매 순간 새로운 획이 그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머릿속에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디 자리에다가 어떤 획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매번 작품 전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목적성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337페이지의 위에서 두 번째, 생명적인 것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종류의 질서라고 얘기한 그 기하학적인 원리에 따르는 그런 질서는 물리학적 질서라면, 첫 번째 종류의 질서라고 얘기한 자연적 방향이라고 얘기했던 그 질서는 생명적 질서인 거예요. 이것이 의지적인 것. 그러니까 이 의지적이라는 말하고 반대가 타성적인 거예요. 타성적인 거, 자동적인 게 한편에 있다면 이제 그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의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이라는 말은 생명적이라는 말하고 늘 같이 가요. 차이와 더불어서 계속 그 차이 속에서 행위함, 자유 속에 자기의 존재를 지키는 거, 그게 의지의 방향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종류의 질서, 이게 자연의 방향이죠. 이것이 생명적인 것 또는 의지된 것이라면 두 번째 질서는 뭐냐? 타성적인 것. 이제 자연의 방향의 역전의 방향이죠. 그것은 타성적인 거고 자동적인 거예요. 두 개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무질서가 아니라 첫 번째의 질서, 첫 번째 방향의 질서와 두 번째 방향의 질서가 있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3, 4, 6페이지에 가시면 무질서와 두 질서, 모든 생명이 다 이렇게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약동을,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그게 생명력이야.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지금 얘기한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화의 기초가 되는 맨 위에 일반화의 기초가 되는 반복, 뭔가가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물질과 기억에 나옵니다. 반복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화할 수 있는 기초는 반복인데 그 반복은 물리적 질서에서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질서는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만 봐. 근데 이제 생명적 질서에서는 반복이 아니라 창조가 중요하죠. 그래서 물리적 질서는 자동적 질서고 생명적 질서는 의지적 질서다. 이 의지적이라는 말을 자동적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창조와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때라야 무질서 관념이 우리가 애매하게 그냥 생각했던 무질서 관념의 애매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아래 347페이지의 중간 단락에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의 문제는 왜 사물 속에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질문을 다르게 하죠. 아니 질서 정해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질서야? 이렇게 문제 삼잖아요. 근데 거꾸로 인식론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생명의 과정에서 과학적 질서가 탄생하지? 이렇게 물어야 돼. 과학적 질서가 전제가 아니라. 그런 똑같은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왜 질서가 존재하는가라는 건 왜 과학의 질서라는 것은 왜 이렇게 파악되지? 근데 예를 들면 종교적 질서라는 거는 왜 또 다르게 파악되지? 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런 질서가 존재하게 되지?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한 질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에서건 인간사회에서건 질서는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진한 글씨, 질서보다 덜 존재한 것처럼 보이는 무질서도 자꾸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막 어지럽고 막 파괴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린 거기에서 무질서를 보잖아요. 더 간단히 말하면 아래 질서를 기초하려고 시도하자마자 뭔가 없는 데에서 자꾸 있는 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재난을 당하고 집이 다 산산이 부서졌어. 우린 거기서 무질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걸 다 복구해야 질서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질서는 언제나 더 부차적으로 무가 먼저 있고 그걸 극복해야 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질서를 그 347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에 무언가에 대한 정복 혹은 첨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대의 실제론도 형상이 진료에 첨가된다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근대의 관념론도 지성이 본질적으로 조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무질서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는 게 있고 그 흐물흐물한 거에 뭔가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딱 뭘 찍어주는 거. 질서는 그 작용이 가해진 다음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질서의 무는 언제나 질서를 결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350페이지에 보면 그런 점에서 위에서 넷째 줄에 무질서는 언제나 친족관계로 있는 우연관념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의 인과를 찾다가 그냥 실패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도 내가 생각한 질서가 없을 때 그 정신의 실망이라 그랬잖아요. 우연도 사실은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 350페이지 중간 정도에 의도를 찾으려고 하고 이게 왜 그랬어?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그걸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걸 만나지 못했을 때 그냥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자동적인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때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뿐인 거죠. 뭔지 몰라. 그냥 알 수 없어. 내가 만날 거라고 기대한 거를 못 만난 거지. 그냥 그런 거야. 이런 게 이제 자동 기제를 동반하는 게 우연이죠. 그 말로 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자동 기제를 기대한 곳에서 우리는 변덕스럽게 막 이어지는 세상을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자동 기제, 저절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기를 기대한 거, 이거를 저절로 되는 거,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막 되는 거를 또 우리는 필연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어떤 뜻에 의해서 막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의 자동 기제를 기대한 곳에서 나는 의지들 또는 법령들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뭔가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딱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정신이 그거는 뭐야?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그거를 정신적으로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질서를 결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한 질서를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자기의 정신으로 그냥 이거는 무질서야. 정신을 덮어 씌우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질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여기는 어지러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지럽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걸 확인하게 될 뿐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뭘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뿐인 거지. 우연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는 뭔가가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재발견하게 해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351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셋째 줄 보세요. 실제에서 우연이라는 건 두 종류의 질서 중 하나를 기대하고 있을 때 다른 것을 만난 사람의 마음 상태일 뿐이다. 뭔가가 알아서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그냥 그걸 못 만났을 때 우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자기의 마음 상태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 그런 점에서 모든 질서의 부재라는 것은 중간에 사실상 둘 다의 현존일 뿐이고 정신은 양쪽 어디에서도 결정적으로 놓이지 않은 채 진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자기가 기대하는 질서를 못 만나게 되고 또 자기가 또 어떤 구축한 질서를 또 만나는데 실패하게 되고 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질서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발견하지 못해. 우리의 정신은 그런 방황의 연속이죠. 뭐. 저 사람을 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내 머릿속의 지성으로 제가 파악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난 쟤를 이해해. 난 쟤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마주하면 또 어떻게 해요? 쟤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죠. 쟤 이상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야? 내가 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그 자기 관념을 마주할 뿐인 거예요. 쟤가 진짜 이상해서 이상해가 아니야. 내 관념에 해당하는 걸 찾는데 실패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또 하나도 모르겠다가 그 사람을 알 것 같았다 하나도 모르겠다가 또 알 것 같았다 또 하나도 모르겠다가 그게 우리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맨날 알아. 근데 그걸 벗어나면 이상해. 쟤 왜 저러니? 맨날 이제 이러는 거지. 그걸 대상의 문제로 환원해 버리게 되죠. 마음의 상태일 뿐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질서는 사실은 거기에 상이한 질서를 함축하고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이 354페이지에 결국 있는 것은 위에서 세 번째 줄 있는 것은 기하학적인 것과 생명적인 것이 뿐이고 정신은 그 양자 사이에서 막 망설이면서 부조화라는 관념이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예로 든 것처럼 그 중간에 이제 과정에서 관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은 게 있고 거기에 뭔가가 첨가됐을 때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돈되지 않은 걸 상상하면서 사실은 자기 머릿속의 관념을 계속 상상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정돈되지 않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